136쪽이고요. 상자를 통입니다. 네, 실제로 상자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정한 부피를 가지는 다양한 직육면체를 만들어 보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상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라는 그런 탐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136쪽 읽어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알갱이가 작은 비타민C 제품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을 종이 상자에 담아 판매하기로 하고 상자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공모전에 참여해보세요. 자, 136쪽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상자 공모전. 우리 회사는 이번에 비타민C 제품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비타민C 제품은 부피가 216 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 모양의 종이 상자에 담아 판매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자를 만들면 좋을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단, 상자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센티미터로 측정했을 때 자연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은요, 많은 양의 제품을 쌓아서 보관하거나 이동하기에 편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품을 제조해서 만들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관하기에 좀 편하겠죠? 보관하거나 이동하기에 편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자의 겉면에는 상품명, 주의사항, 제조회사명 등을 다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 포장지를 가능한 한 적게 써야 합니다. 한마디로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좀 작은 게 좋겠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학생 이야기 들어보니까 직육면체의 부피가 216 세제곱센티미터이면 가로 세로 높이는 각각 얼마가 되어야 할까? 가로가 1cm, 세로가 1cm이면 높이가 무려 216cm나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부피가 216 세제곱센티미터인 다양한 직육면체들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 높이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가로와 세로, 높이 세 가지 수를 곱했을 때 216이 되는 수를 찾아야 하고요. 한마디로 216의 약수를 이용해서 세수를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16이라는 수는 짝수예요. 그러니까 2가 약수로 이제 포함되겠죠? 자, 그러면은 부피가 216 세제곱센티미터인 여러 가지 직육면체를 찾아 표로 정리해보고 각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봅시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가로가 1, 세로가 1, 높이가 216이면요 건널비가 866이 나옵니다. 건널비가 되게 크죠? 그 다음에 가로가 2, 세로가 2, 높이가 54가 되면은 건널비가 44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가로가 3, 세로가 6, 높이가 12, 가로가 4, 세로가 6, 높이가 9.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6일 때 건널비를 여러분이 각각 구해보고 어떤 게 건널비가 큰지 좀 작은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137쪽에 한번 적고 각각의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 건널비를 구했다고 치고 우리 모둠은 가로가 6cm, 세로가 6cm, 높이가 6cm, 건널비가 땡땡땡인 정육면체를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건널비가 가장 작기 때문에 비타민C 상자에 쓰이는 종이를 최대한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우리 모둠은 가로가 9, 세로가 6, 높이가 4, 건널비가 땡땡땡인 직육면체를 골랐습니다. 높이가 낮아야지 상자를 여러 개 쌓기 편하기 때문에 정육면체보다는 종이를 조금 더 사용해야 하지만 땡땡땡이면 알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모든 보니까 높이가 4cm로 좀 높이가 작지만 밑넓이는 좀 넓어요. 그러니까 이걸 상자를 쌓았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네, 정말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자, 건널비가 작은 도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정육면체 모양일 때 건널비가 가장 작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차이가 클수록 건널비가 커진다고 하고요. 가로 세로 높이의 차가 작을수록 건널비가 작다고 합니다. 네, 이런 특징은 여러분이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렇게 그 직육면체를 만들어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여건이 되면은 종이를 가지고 전개도를 그린 다음에 직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육면체 모양은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 혹시 곽티슈라고 알아요? 뽑아서 쓰는 휴지 알죠? 네, 그런 곽티슈가 바로 직육면체 모양이겠죠? 네,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들을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학 익힘책 90쪽을 펴주세요. 만화를 보면서 오늘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방에 있는 물건을 담으려고 하는데 어느 상자가 더 큰 것 같아? 두 상자의 부피를 구해보면 되잖아. 아, 그렇지. 오늘 학교에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그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런데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 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는지 알아? 아, 그건 말이야. 직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를 채워 넣었을 때의 수와 같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부피의 단위를 여러분 최소 단위를 봤을 때 1cm, 가로가 1cm, 세로도 1cm, 그리고 높이도 1cm인 것을 그런 단위의 부피를 구했을 때 1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만한 부피를 구할 때는 이걸 한번 이렇게 채워봐서 그래서 가로가 2cm고 세로도 2cm, 높이가 3cm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한마디로 이만한 단위 부피의 정육면체가 여기 안에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겠죠? 12개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직육면체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넓이의 단위가 가로 1cm, 세로 1cm였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넓이의 단위였는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것으로 이렇게 채워서 가로가 5cm, 세로가 3cm, 그러니까 이 안에 15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5 곱하기 3은 15다. 이렇게 우리가 구했던 거 기억나죠? 아, 넓이의 단위를 가지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육면체의 부피도 단위 부피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건널비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직육면체의 건널비도 구할 수 있어. 맞아. 옆면과 밑면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6면의 넓이를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선생님이 밑면 2개 구한 다음에 옆면 전체 넓이를 구하면은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공부 돌아보기. 1세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1세제곱 미터의 단위를 알고 그 관계를 이해했나요? 여러분, 1세제곱미터는 100만 0 뒤에 0이 6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했습니다. 네, 이해했고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 그리고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구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요, 교과서를 다시 펼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모르는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번 복습한 다음에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답을 펼쳐서 답을 보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깊이 있게 고민할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좀 끙끙대면서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수학 6단원 직육면체 부피와 건널비 마지막 차신 탐구수학입니다. 네, 상자를 만들어 볼까요? 인데요. 교과서 136쪽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상자 공모전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내용일지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알맹이가 작은 비타민C 제품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을 종이 상자에 담아 판매하기로 하고 상자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공모전에 참여해 보세요. 한마디로 공개 모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타민C를 팔기로 하는데 어떤 상자에 담아서 팔면 좋을지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규격 이런 거를 여러분께 이제 공개 모집하는 걸 우리가 공모전이라 합니다. 자, 상자 공모전. 우리 회사는 이번에 비타민C 제품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비타민C 제품은 부피가 216 세제곱센티미터인 직류면체 모양의 종이 상자에 담아 판매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자를 만들면 좋을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단, 상자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센티미터로 측정했을 때 자연수이어야 합니다. 심사 기준으로는요, 많은 양의 제품을 쌓아서 보관하거나 이동하기에 편리해야 된다. 네, 잘 쌓을 수가 있고 또 이동하기에 편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자의 겉면에는 상품명, 주의사항, 제조회사명 등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서 포장지를 가능한 적게 써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겉넓이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자, 직류면체 부피가 216 세제곱센티미터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216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가로가 1, 세로가 1, 높이가 216이 되면은 우리가 이 부피를 216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예죠.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게 아니라 좀 일반적이고 우리가 이용하는 데 편리한 그 정도의 규격으로 상자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216이라는 수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우리가 부피가 216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여기 부피가 216인 직류면체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에 높이를 곱했을 때 21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피라고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부피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16이라는 수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216이라는 수는 여러분 홀수예요, 짝수예요? 네, 맞습니다. 짝수죠. 우리가 짝수는 숫자 2라는 숫자를 무조건 약수로 갖고 있어요. 그럼 2로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2로 나누니까 어떻게 될까요? 108이 되네요, 그쵸, 여러분? 또 짝수예요. 그럼 다시 2로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54가 되겠죠? 다시 짝수가 나오네요. 그럼 한 번 더 2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나누기를 하면서 우리가 216이 어떠한 수를 약수로 갖고 있는지를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2 나누기 하니까 27이 이번에 나오네요. 그쵸? 여러분, 27은 우리가 구구단 공부했을 때 어떤 수랑 어떤 수의 곱인가요? 가장 빠르게 여러분의 뇌를 딱 스치는 곱셈이 있죠? 3 곱하기 9. 그쵸? 그러면은 가장 작은 수부터 또 나눗셈을 해볼게요. 자, 3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9가 되겠죠? 그럼 9는요, 3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3으로 또 나누니까 3이 됩니다. 그리고 3은 더 이상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216이라는 수를 먼저 분석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니까 2, 2, 2, 3, 3, 3. 한마디로 216이라는 수는 2를 이렇게 3번 곱하고, 그리고 3도 3번 곱한 수를 216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쵸? 이렇게 잘 분석했어요. 그리고 지금 분석한 거 보니까 여러분 2가 3번 들어가고요, 3도 3번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2랑 3 곱하니까 6이 되겠죠. 또 2랑 3 곱하니까 6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2랑 3 곱하니까 6이 돼요. 그래서 6을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니까 216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를 6인
정육면체로 만들어도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선생님 PPT 공부할 때 이렇게 표로 만들었었어요. 그쵸?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만들어도 부피가 216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뭐 2 곱하기 2 곱하기 54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2 곱하기 2 곱하기 54는요. 여기서 2랑 2 곱하고 나머지 이걸 다 곱했을 때 이거 뭐야? 27 곱하기 2니까 이거 54잖아요.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54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여러분 두 번째 거 봐볼게요. 3 곱하기 6 곱하기 12는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지 보니까 3이랑 그 다음에 6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묶고 그럼 6이 되겠죠. 2 곱하기 3 나머지 2랑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니까 12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4 곱하기 6 곱하기 9도 216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 문제는 이걸 가지고 건널비를 구해야 돼요. 선생님이 어제 수학 시간에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알려줬습니다. 직육면체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합동인 사각형이 세 쌍이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우리가 이용해서 첫 번째 방법 면 1의 넓이 그리고 면 2의 면 두 번째 면의 넓이 세 번째 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1을 해주는 게 건널비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만약에 전개도가 나와 있으면요. 전개도가 나와 있으면 구하기가 쉬웠어요.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옆면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더해줬어요. 그쵸? 선생님이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둘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수학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알면은 그만큼 더 여러분이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생각하는 힘이 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쉽게 한번 선생님이 비유를 들어볼까요? 선생님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특징은 왼발과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왼발로도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왼발로도 오른발로도 둘 다 양발을 쓰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슛을 때릴지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막 수비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보다 어떻게 얘기하면은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번 차시에서는요. 이렇게 세 가지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숫자로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첫 번째랑 두 번째 방법 중에 방법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방법이겠죠? 첫 번째 면의 넓이를 구하고 두 번째 면의 넓이를 구하고 세 번째 면의 넓이를 구해서 각각 다 더해준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1을 해주는 방법을 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건널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가 3, 세로가 6, 높이가 12인 거 보니까 먼저 3 곱하기 6 한번 해볼게요. 3 곱하기 6은 18. 그 다음에 6 곱하기 12 하니까 72가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3 곱하기 12를 하니까 36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럼 이거 더해보니까 90이 나오고요. 90이랑 36 더하니까 126이 나와서 곱하기 1을 했을 때는 12에다가 252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네. 그럼 이렇게 적어줄게요. 252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건널비를 구할 때 좀 더 빠르고 빠르고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은 가로가 4, 세로가 6, 높이가 9인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볼게요. 먼저 4 곱하기 6을 하니까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9를 하니까 54. 그 다음에 4 곱하기 9는 36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먼저 이거부터 더해볼게요. 여기 4랑 6 더하니까 0이 되고 5랑 3 더한 다음에 하나 올려주니까 90이 되겠네요. 24를 더하니까 114가 되고 곱하기 2를 하니까 228. 그래서 이렇게 228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여러분 가로가 6, 세로가 6, 높이가 6이면은 이거는 바로 정육면체겠죠? 정육면체가 됩니다. 정육면체는요,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정사각형을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6이 되고 거기다 또 곱하기 6을 하니까 36, 216이 되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666인 정육면체는요, 부피도 216이고 넓이도 건널비도 216, 이거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216이라는 숫자는 똑같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각각의 건널비를 구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 심사 기준에서 건널비가 적은 게, 넓이가 작은 게 적게 써야 된다고 했어요. 포장지를. 그쵸? 그럼 건널비가 적은 게 좋은 거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뭐 건널비가 작은 걸 기준으로는 이거를 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기준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선생님이 또 다른 조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로가 6이고 세로가 12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3인 것도 여러분 건널비가 252가 되겠죠? 근데 이 상자의 특징은요, 좀 쌓아놓기가 편리하다고 할까요? 왜냐면 높이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좀 넓적하잖아요. 그쵸? 가로가 6, 세로가 12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아니면은 이거 좋네요, 여러분. 뭐 6이거나 가로가 6, 그 다음에 세로가 9, 그 다음에 높이가 4. 그러면은 228. 그러면 건널비도 비교적 작고, 그리고 높이도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을 때 좀 편리하고 안정감이 드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건널비도 구해보고 심사 기준에 알맞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여기 137쪽에 있는 거 모든별로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한번 기준을 세워서 이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이제 수학을 우리 6학년 학생들한테 지도하면서 선생님도 이제 많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지도서도 이렇게 꼼꼼히 보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거를 중심으로 가르쳐 줘야 할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선생님의 대학교 때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문제를 풀 때는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떤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에게 잘 익숙하고 그걸로 풀 때 좀 자신감이 생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수학의 자신감은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길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비행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 KTX 고속철도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고속철도는 아니지만 좀 천천히 가는 뭐 무궁화호 이런 좀 천천히 가는 기차도 있어요. 비교적. 네 번째로는 고속버스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쌀 수가 있고,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값은 저렴하지만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날씨가 되게 비가 많이 와서 안 좋거나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가면 좀 위험해요. 그렇죠? 비행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면은 기상 악화가 되면은 비행기가 제대로 운행을 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각각의 장단점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뭐 어쩔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는 거고요. 어쩔 때는 뭐 KTX 타고 가도 되는 거고. 만약에 자기가 시간이 아주 많고 좀 천천히 가면서 기차에서 좀 책도 읽고 싶다. 좀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커피를 이제 즐겨 드시니까 커피도 한 잔 하면서 좀 사색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은 좀 천천히 가고 값이 저렴한 무궁화호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날씨도 되게 좋고 바깥 풍경을 계속 구경하면서 뭐 그 중간에 휴게소도 들리고 싶으면은,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비용도 좀 아끼고 싶으면은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를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그거를 다 알고 있어야지만 그 상황에 맞는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비유한 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앞으로 수학 공부할 때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풀었던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선생님이 그 직육면체 건널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이 문제에는 그 첫 번째 방법이 좀 더 어울리고 익숙하고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나 수학 좀 이제 알 것 같아.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선생님이 2학기 때도 수학을 맡아서 이제 계속 지도를 할 계획을 갖게 됐어요. 이제 6학년 선생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학적인 노하우들을 여러분에게 모두 다 전수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